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희생자들을 전라도 특산물인 홍어에 비유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5.18 폭동으로 왜곡하는 비상식적인 악플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서는 이 악플러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금 만기는 도래했는데 이제 이 여윳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은행에 넣자니 이율이 너무 낮고 수익이 큰 상품들은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8월 6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악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지난 6월 초 검찰 고소 후 춤춤하던 악플이 최근에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18 희생자에 대한 조롱이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많이 참담해하고 계실 텐데 5.18 악플 수위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여전히 5.18을 북한 특수군 부대의 참전으로 인한 폭동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 사망한 시신을 홍어에 비유하고 늘어놓은 관을 수산시장, 택배 준비 중.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전라충, 홍어족, 빨갱이, 간첩,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5.18 폭동, 전라도 비방, 좌익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런 악플이 진화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 이미 유네스코에까지 등재가 돼 있는데 이런 악플이 검찰 고소까지 할 만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악플이 문제가 되는 거는 왜 그런지요? 5.18의 근본 성격, 정신,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즉 5.18이 북한 특수군 부대에 의해서 일으킨 폭동과 학살이다. 이렇게 하면 정면으로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댓글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예훼손이고 사실무근한 왜곡, 비방이 법과 제도로 확립된 5.18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 민주국가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검찰의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그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자료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왜곡이 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당시 5.18 때 투입했던 북한 군인이다. 확인할 수도 없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정부가 공식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북한의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책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투입됐던 3공수, 7공수, 11공수, 24단, 31사단 등 1만여 명의 병력과 5공 핵심 세력들은 그렇다고 하면 북한군 작전을 방조한 세력이 되는데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북한군
투입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줘도 왜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대구에서 공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2008년에 그 왜곡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5년 뒤에 대구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예. 이들 피의자들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즉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예. 그때 그 피의자들을 변호한 서모 변호사가 한 60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 저도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북한 측 자료라고 하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재판장이 아니고 평양에서 열린 듯한 재판, 이런 감을 가지고 제가 강력히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검찰 고소 후에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한 개 뉴스 보도, 즉 5.18이나 광주나 전라도와 관련된 뉴스 한 개에 5,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고는 표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악성 댓글이 달린 사진은 조금 이제 많이 내려진 편인데 네. 오히려 이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악화시키는 네. 악플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악플이 폭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이나 진실, 이런 팩트하고는 상관없이 네. 악의적인 댓글을 주도하거나 생산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보고요. 예.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유통 경로가 있고 전국화되어 있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우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확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증거라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악성 댓글이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예. 그다음에 5.18 왜곡, 그다음에 전라도 비방, 이 네 종류의 상당한 양의 댓글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네. 지난 7월 18일 날 광주지검이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해서 고소를 하자 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중에 상당수의 5.18 왜곡이나 비방한 글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보수단체 중에 한 보수단체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국적인 배후 세력은 바로 국민이다 또는 뭐 비상식적이다.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이트를 보니까 네. 폭도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해 주니까 얼마나 나라라는 존재가 가소롭겠는가, 이런 글도 있고요. 네. 광주시장을 당장 잡아다가 참수시켜야 한다, 이런 글들 등등이 있대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한번 차분한 네. 마음으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97년 대법원의 판결, 5.18에 대한 판결문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네. 신군부는 국헌문란 내란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또 그 다음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교락유산으로 등재된 배경,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민주화운동 기록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록이고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냉전체제 해체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등재 사유를 주목해 주시고요. 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일관되게 60%가 5.18 왜곡이 심각하다. 네. 70%의 국민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 주시고 저희들이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그렇다고 하면 5.18을 왜곡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지 예.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왜곡을 벗어나서 이제는 광주와 전라도를 향한 비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부 식민지화를 위한 전라도를 이렇게 유태인화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네.
5.18 왜곡이 아주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5.18 사실을 왜곡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좌익 세력으로 규정하는 빨갱이, 영공 집단 뭐 이렇게 매도하는 것. 그다음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 전라디언, 홍어족, 전라충 이렇게 해서 지역 감정을 아주 비방한 상태로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국민 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광주가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플이 더 심해졌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였습니까? 초기 맨 처음 유치 신청서에는 정부의 보증서에 장관과 총리의 사인이 그대로 된 보증서를 제출했는데 두 번째로 이것을 보증서로 하지 말고 레터, 편지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현지의 요구 때문에 총리 장관 사인을 스캔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조작 의혹이 발생하고 이것을 총리실과 문광부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 유치 신청서에는 최초 유치 신청서대로 원본을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No problem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 5시간 전에 국내 언론이 먼저 보도한 것은 정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전국적인 고소운동은 계속 전개하겠고요. 5.18 진실 알리기를 각종 장르, 영화나 토론회나 사진 전시를 통해서 알리겠고요.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입법 청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주실 재무설계 전문가 모셨습니다. TMB 어드바이저 광화문지점의 김영돈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달에 정기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새롭게 저축할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대세라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질문입니다. 그 초유의 저금리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금 문의해 주신 것처럼 정기적금으로 자산을 늘리시던 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각광받는 이유 아무래도 금리가 낮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죠. 그 하반기에는 또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요. 물가와 이런 이자 소득세를 감안하면 이자 소득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그 유럽의 재정 위기가 뭐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 경기 둔화 같은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성장 또 저금리 시대에서는요, 국내에서 증권이나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머징 마켓의 투자처 역시 최근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기대 수익과 금리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안전자산만으로는 기대 수익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 또 앞으로 투자자들도 이런 상품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이자 자산과 투자 자산을 절충한 혼합형 펀드가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고요. 네. 원금 보장형 ELS나 인컴 펀드, 또 자산 배분 펀드하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해외 채권형 펀드가 네. 가장 기본적인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입니다. 네. 또 얼마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니어론도 새롭게 각광받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은요. 대부분 은행 예금보다 한 1에서 2% 정도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시는 안정 성향의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를 현재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또 해외 채권형 펀드 경우에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긴 하지만 최근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권형 펀드는요,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고요. 원금에 대한 손실이 단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채권형 펀드는 금리 영향과 또 채권 매매에 따른 손익, 또 채권 발행 주체의 신용도 변화에 따라서 펀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게다가 해외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8년도에 겪으면서요. 세계 각국의 정부가 부양 정책을 좀 내놓으면서 네. 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채권 펀드는 이자 소득뿐만이 아니라 채권 가격이 오르게 돼서 자본 소득도 크게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해외 채권형 펀드는 2009년도에는 28% 이상, 또 네. 2010년과 2012년도에는 평균 12% 이상의 높은 성과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요. 장기 금리가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해외 채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한 1에서 2%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국채도요.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환율 리스크가 지금 현재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해외 채권 펀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해외 채권형 펀드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모두 환매하시거나 예.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다만 달러 약세 시대가 지금 끝나면서 네. 투자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해외 채권형 펀드는 지난 3, 4년과 같은 수익률을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네. 따라서 무조건적인 비중 축소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 3, 4년 동안 높은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는요. 일부 이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앞으로 3년 이상 투자가 가능한 그런 투자자라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요. 고려할 만한 1순위 상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의 주신 분처럼 정기적금을 주로 이용하시던 분들에게 지금 적합한 중위험 중수익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문의 주신 분의 경우 만기가 되는 적금은요. 앞서 말씀드린 해외 채권형 펀드와 시니어론에 나눠서 예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채권형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은 글로벌 채권형 펀드하고 또 기본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 펀드로 쪼개서 가입하십시오. 네. 시니어로는 투자 등급 이하의 기업들의 운용 자금을 빌려주고요. 또 이자를 받는 변동금리형 담보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네. 이 시니어로는 기존 회사채나 채권형 펀드는 향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시장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인데 반해서요. 시니어로는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이 커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채권형 펀드의 대체 투자처로서도 또 안성맞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월 저축 가능 금액은 3년 정도 투자 기간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인컴 펀드에 좀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군요. 작년 말부터 운영사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펀드는 대부분 인컴 펀드라고 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펀드인데 인컴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보통의 펀드는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요. 네. 인컴펀드는 자본이득보다는 이자나 배당 같은 정기적인 인컴 수익을 더 중요시하는 펀드입니다. 네. 따라서 회사채나 리츠 또 고배당 주식이나 신흥국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되는 펀드입니다. 네. 현재 해외 채권 비중이 많은 인컴 펀드들의 단기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인 상황이지만은요. 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투자 상품입니다. 네. 인컴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은 그 국내보다는요. 네. 해외 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현금 흐름이 가능한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인컴 펀드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네. 국내 자산에만 한정할 경우에는 분산 투자가 어려워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선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은요. 말 그대로 원금이 보장되는 무위험 상품이 아닌 중간 정도의 위험 등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 상품들입니다. 네. 따라서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는지 또 최소한 3년 이상 가능한 목적 자금인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투자 상품을 선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상품들도요. 변동성이 큰 주식 또 여러 변수에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의 대부분은요. 보유한 주식의 배당과 채권의 이자에 의해서 이익이 반영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15.4%면은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 주실 김영돈 TMV 어드바이저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문을 엽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또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올해 1000여 명 늘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말 현재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정원은 99만 1,48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58명 늘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며 삼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강남 유명 학원의 전 원장인 5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입학 사정관들에게 로비하면 기부 입학이 가능하다며 학부모 50살 오모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동선동 일가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23제곱미터와 가전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을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40살 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화곡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 사설 구급대원 37살 이모 씨를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02-772국에 0945로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지난주에 들어온 전화 사연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앞으로 사업 빚이 많아서 상속 한정 승인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세금 계산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한테 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도저히 차를 찾을 길이 없어서 도난 신고를 하러 갔는데 죽은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도난 당한 것 맞느냐면서 도난 신고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한정 상속 승인, 이거 상속 포기와는 다른 겁니까? 예, 이건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제1순위 그 상속인이 되는데요. 예. 그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 권리와 의무까지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망한 사람에게 어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네. 상속인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네. 상속 포기라는 것은 그 사망한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상속 포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순위가 후순위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예. 하지만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긴 받되 죽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만을 가지고 네. 그 채무를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00만 원의 재산과 1억 원의 빚을 지셨다면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1억 원의 빚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000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상속인이 별도의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한정 승인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은지 아니면 재산이 많은지를 잘 모를 때 예. 그럴 때는 상속 포기를 하기도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한정 승인을 했는데 재산이 더 많다. 네. 그럼 그 많은 재산은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한정 상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상속인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버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거나 네. 관련 서류를 남겨두시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그 재산이 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상속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못한 겁니다. 아, 지금 그러면 그 도난 신고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동안은 사실 이 도난 신고가 좀 편법적으로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예. 사실 그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동안은 한 벌금 한 2-30만 원에 그냥 가볍게 처벌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을 감수를 하고 도난 신고를 하고 차량을 찾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도대체 누가 차량을 타고 다니는지조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차량의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벌금을 감수하고 도난 신고를 해서 경찰이 불신 검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차량을 찾도록 하는데 최근 판례에서는 악의적으로 그 도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예.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이것을 무고죄로 판단한 판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도난 신고를 하는 것도 좀 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어차피 한 가지 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그냥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예. 그 차량에 압류가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만약에 그 차주에게 또 어떠한 세금 고지가 나오더라도 지금 한정 승인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큰 이렇게 불이익이 당하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그냥 그 상태대로 내버려두고 차량의 소재를 파악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323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가려고 예약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여행 떠나기 한 달 전에 취소를 했는데 위약금을 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일피일을 미루고 환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또 환불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뭐 좀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한창 휴가 시즌이라서 여행 가는 분들 많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겨서 취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상대로 한 여행 취소. 위약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 위약금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그 표준 약관이 여행 약관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서 이러한 그 위약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기는 한데요. 네. 거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보통 20일 전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 한 10% 정도. 예. 그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20%, 30% 당일 했을 경우에 한 50% 정도가 되는데요. 예. 비록 표준 약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여행업자와 그 여행자가 직접 체결한 여행 계약 중에 그 특별한 그 위약금에 관련한 특별한 사항이 있게 되면 사실 그것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개월 전에 취소를 했는데도 절반이나 위약금으로 공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예.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데 네. 한번 문의를 하셔서 좀 여행자 측하고 좀 협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나머지 그 50%에 대한 환불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환불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이 여행 계약이 확정적으로 취소가 되면 네. 이제 여행업자 측은 위약금 일부 공제한 금액을 환불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가 확정이 되면 바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행사 측에서 임의로 돌려주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지연 이자까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과는 정반대로 여행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 약관상과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면은 예. 여행사 측에서 취소를 할 때도 그 여행자가 취소를 했을 때와 똑같은 비율의 위약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여행 계약금은 전부 반환을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예. 거기에 추가로 예. 전체 여행 요금의 10%, 20% 그러한 그 위약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여행업자가 개별적으로 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약관에 특별한 규약을 그 내용을 두고 예.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히 그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생활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의 경우에는 100원의 유료 비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파고다 여왕의 마법으로 잠들어버린 친구를 깨우기 위해 꼬마 페페가 여행을 떠납니다. 길 위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무서운 사자도 만나고 페페의 모험 험난하고도 험난한데요. 이 다사다난한 여정이 혹시라도 지루해지지 않도록 무대 한켠에서는 틈틈이 클래식 음악까지 라이브로 흘러나옵니다. 평소에 클래식에 담을 쌓았던 아이들도 페페와 함께 떠난 여행 속에서는 클래식과 한층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24개월을 간 넘긴 어린아이들도 구호를 외치고 주제가를 부르다 보면 금세 여행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음악동화극 페페의 꿈. 투데이 컬처 팁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사연 하나 있습니다. 8736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자동차를 1989년도에 양도했는데 상대가 이전 정리를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자동차세 170만 원이 미납돼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매매를 하시고 뭐 매매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으신 것 같은데 네. 단순히 그 매수인 측에서 명의 이전을 안 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매수인 측에 좀 고의적인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명의를 안 이전해 가면 예. 소송을 통해서 명의를 강제로 이행해 가도록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자동차세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 차량의 소유나 그런 사용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했다라는 것을 좀 소명을 하셔서 이 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면 예. 그 매수인에게 이것을 좀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세 번째 다음 사연 전해드립니다. 725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파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인근 가게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내용의 대자보가 엘리베이터마다 붙었다고 합니다. 저희 업종은 이 아파트에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가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해하고 저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영업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으로. 누가 그런 대자보를 붙였는지 CCTV도 보고 싶은데 그 CCTV를 보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대자보 내용에 어떠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의 내용이 사실이 적시가 됐고 예. 그것이 어떤 좀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라면 예.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고요. 본건에서는 그보다도 형법상 영업 방해죄 예. 여부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누가 그런 대자보를 붙였는지를 파악을 해야 할 텐데 CCTV를 보려면은 진짜 경찰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예, 보통 관리실에서 어떤 그 CCTV를 복사해 달라거나 이런 예. 것은 잘 안 해주지만 예. 단순히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을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는 것 자체는 쉽게 허용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 자체도 안 해준다면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신 다음에 경찰 입회 하에 CCTV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우리가 답변해 준 내용과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상속폭이나 한정 상속 승인은 어느 기관에 가서 해야 되나요? 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은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상속인 즉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그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CCTV를 통해서 그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게 되면은 피해 보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불법행위를 성립하게 되면 그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그 가게를 특정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방법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실 1,5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민형사상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갱신 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 계약이 12월에 끝나는데 세입자는 한 달 전에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또 3달 전에는 말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5달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사장이 생겨서 제가 10월에는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2달 남았는데 복비나 월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계약 해지 의사 언제까지 밝혀야 됩니까? 예,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기관과 임차인이 그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기관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아니면 계약령을 변경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고요. 그런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이 지나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6개월하고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3달 전에 말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3개월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해지 통보의 효과가 3개월 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인 연장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기간을 둔 것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계약서 작성 없이 그냥 서로 아무 얘기 없이 임대 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 바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본인은 10월에 이제 나가게 돼 있는데 석 달에서 한 달이 빠지는 건데 그 한 달 월세는 이분이 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분이 보게 되면 상담 내용 중인 그 집계약이 12월에 끝나는데 10월에 나가게 된다면 좀 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 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12월까지의 월세는 내야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돌려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집주인하고 협의가 돼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다거나 아니면은 한 달치만 더 내라든가 이게 협의가 된다면 그 협의 내용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가능하면은 집주인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 복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 이제 이 임차인이 새로 들어가는 집을 구하는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겠지만 이 일찍 나간다고 해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 대한 그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 나머지 12월까지의 월세를 다 부담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한 달치만 내고 그 대신 수수료를 부담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협의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집주인과의 그 원활한 협의가 제일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 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조상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실은 계속되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상담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신동해,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